네, 지난번 실시간 강의 때 제가 발명과 특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특허 청구 범위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법률 문서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 중에서도 특히 소장, 우리가 이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할 때 이제 법원에 소장을 써내게 되거든요. 그 소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주시면은 이 특허 추론서, 특허 청구 범위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좀 용이하게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친구한테 돈을 100만 원 빌려주었어요. 그런데 변제기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돈을 갚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친구를 상대로 해서 돈을 갚으라는 이제 소송을 제기하게 되겠죠. 그럼 이제 소장을 써서 법원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그 문서의 제목을 소장하고 쓰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를 표시하게 됩니다. 원고 제 이름을 쓰고, 피고는 이제 친구, 돈을 빌려간 친구의 이름을 쓰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청구 취지라는 것이 나옵니다. 내가 이 소송을 통해서 어떤 취지의 판결을 받기를 원하는가, 그런 내용인데요. 그것을 우리가 청구 취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쓰겠죠. 피고는 원고에게 돈 100만 원을 지급하라. 이것이 이제 제가 법원에게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구하는 그 판결의 내용입니다. 판결의 핵심이죠. 그래서 피고는 원고에게 돈 100만 원을 지급하라. 그래서 나중에 이 판결을 받게 되면요, 그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관을 찾아가서 그 판결문을 제시를 하면 집행관이 그 판결문에 따라서 그 친구로부터 이제 100만 원을 받아내거나, 아니면 순순히 돈을 주지 않으면 그 친구가 갖고 있는 물건이나 집 같은 것을 압류해서 경매 처분을 해서 그 경매를 통해서 받아들인 경매 대금에서 이제 100만 원을 저에게 지급을 해주는 이런 강제 집행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자, 이래서 이 청구 취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청구 취지가 결국 그 승소 판결이 되게 되면 판결이 주문이 되는 겁니다. 판결 주문.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청구 취지에는 돈 100만 원이라고만 나오지, 왜 내가 돈을 100만 원을 친구로부터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그 설명은 이제 다음에 청구 원인이라는 곳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청구 취지에서는 피고는 원고에게 돈 100만 원을 지급하라 하는 아주 무색 투명한 그런 내용으로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구 원인에서 이 청구 취지에서 구하고 있는 돈 100만 원이 왜 지급돼야 되는지를 이제 그 원인에서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원인은 이렇게 쓰게 되겠죠. 피고는 원고로부터 몇 년 몇 월 며칠 돈 100만 원을 변제기 언제로 해서 빌려갔습니다. 그런데 변제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그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돈 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청구 원인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청구 취지는 내가 이 판결을 통해서 받고자 하는, 집행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취지를 무색 투명하게 기재해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청구 원인에서는 왜 그 돈을 지급해야 되는지, 왜 이것을 내가 구하는 것이고, 왜 피고가 원고에게 이와 같은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를 그 이유를 상세하게 밝혀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두 개로 나누어서 기재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재판을 하는 판사와 그 판결문을 집행하는 집행관이 서로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사는 이제 증거를 통해서 재판을 쭉 해보면은 이것은 이제 피고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원고에게 100만 원을 지급해야 되는구나 하는 이 내용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판사는 충분히 알 수 있지만 집행법원에 가게 되면 도대체 이제 판사가 심리했던 내용을 집행관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집행관에게는 그런 원인 이런 것에 대한 구구한 설명 없이 도대체 피고는 원고에게 어떤 의무를 지고 있는지를 그냥 분명하게 그 부분만 기재를 해주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집행관은 도대체 피고가 원고에게 왜 이런 돈을 지급해야 되는지 굳이 원인을 따질 것 없이 이 청구 취지에 적혀진 대로 그냥 집행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장에는 청구 취지, 무색 투명하게 피고는 원고에게 어떤 의무를 지고 있고 원고는 피고에게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무색 투명하게,
그 돈 100만 원 하면 그 돈 100만 원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이 빌려간 돈인지, 아니면 어떤 노동을 제공하고 지급받게 되는 뭐 임금인지, 아니면 불법행위, 예를 들어서 피고의 자동차에 내가 치였다든가 피고로부터 맞았다든가 어떤 이런 불법 행위를 통해서 받게 되는 손해배상인지, 그런 내용은 전부 이제 청구 원인에 들어가 있습니다. 청구 취지에는 그것이 대여금인지 또는 뭐 임금인지 아니면 손해배상인지 전혀 나오지가 않는 것이죠. 이렇게 소장에는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 아주 이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판결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행 판결이고요. 또 하나는 확인 판결입니다. 세 번째로는 형성 판결. 이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이행 판결은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행위를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판결입니다. 돈을 지급하라든가 아니면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든가, 피고는 원고에게 무슨 건물, 무슨 부동산에 대한 몇 년 몇 월 며칠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뭐 이런 식이죠. 이제 이런 이행 판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인 판결. 확인 판결은 이제 보통 이 토지가 나의 소유임을 확인해 달라, 이런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부동산의 소유권자, 보통 이제 소유권은 등기에 의해서 확인이 될 수가 있는데, 반드시 등기부가 그 소유관계를 명확하게 또는 진정하게, 정말 소유관계를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허위로 작성된 그런 등기부도 종종 존재합니다. 또 아예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부동산도 있고요. 그래서 A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나라는 사실을 확인해 달라, 이런 확인 판결이 있습니다. 또 우리 이제 그 언론 같은 데서 많이 보도가 되는 친자 확인 소송 같은 게 있죠. 그러니까 피고가 원고의 친부 또는 이제 원고는 피고의 친자임을 확인해 달라, 이런 이제 그 친자 관계 확인을 통해서 이제 그 부자 관계가 확인이 되게 되면은, 그때 친부로 확인된 사람은 이제 친자에 대해서 양육 의무를 지게 되고요. 이제 부양료라든가 이제 이런 그 청구권이 생기게 되겠죠. 그런 이제 확인 판결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형성 판결이 있습니다. 형성 판결은 법률 관계를 이제 형성시키는 판결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피고는 원고와 이혼한다, 그러니까 이혼 소송 같은 것이 이제 형성 판결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법률 관계가 형성 또는 이제 소멸하게 되는 그런 판결이죠. 이렇게 이행 판결, 그 다음에 확인 판결, 형성 판결, 이런 이제 판결들이 있는데, 그런 판결문들을 받기 위해서 이제 소장을 제출할 때 항상 청구 취지 그리고 청구 원인, 왜 이런 청구 취지가 필요한지에 대한 원인을 쭉 이제 설명하게 됩니다. 이 특허의 경우에도요. 자, 내가 이제 어떤 발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발명을 나는 잘 알고 있지만은 이것을 제3자가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발명을 했다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특허 출원을 할 때 그 출원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그 출원서는 이제 먼저 자기 이름을 쓰겠죠. 발명자가 누구다, 또 출원인이 누구다 하는 것을 써내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특허로서 보호받고자 하는 권리 범위가 어디까지다 하는 것을 무색 투명하게 기재하는 것을 특허 청구 범위라고 합니다. 특허 청구 범위. 그 다음에 그 특허 청구 범위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왜 이런 특허 청구 범위를 나의 권리로서 주어야 하는지를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라는 기재를 통해서 밝혀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장이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으로 크게 구성되는 것처럼, 특허 출원서는 특허 청구 범위와 그 다음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으로 크게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특허 청구 범위는 소장의 청구 취지와 비슷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 출원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소장에서 청구 원인과 비슷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쉽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펜촉을 갖고 설명을 드렸죠. 자, 기존에 있던 그 펜은 그냥 이렇게 어떤 막대기 같은 펜이었는데, 이것을 이제 누가 개량을 해가지고 이 끝부분을 첨단형으로 구성을 하고, 그 첨단이 끝쪽으로부터 안쪽으로 모세관을 형성을 해서 모세관 형상에 의해서 잉크가 잘 흐르도록 이렇게 이제 개량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그 펜촉의 표면을
만곡 형태로 만들어서 그 표면 장력에 의해서 잉크가 머금어지도록 이렇게 이제 이런 발명을 하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이 사람은 그 특허를 출원할 때 이제 이 사람의 특허는 세 가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끝부분을 첨단형으로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끝부분으로부터 중앙 부위로 안쪽으로 모세관을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펜촉의 표면을 만곡으로 형성한, 그래서 A는 첨단, B는 모세관, C는 표면 만곡, 이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특허 청구 범위의 끝부분을 첨단형으로 하고, 그 첨단으로부터 안쪽으로 모세관을 형성하고, 그리고 표면을 만곡으로 형성한 펜촉, 이것이 이 사람의 특허 청구 범위가 되겠죠. 그리고는 이 특허가 왜 나에게 주어져야 되는지를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통해서 기재를 하게 됩니다. 보통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우리가 이제 그 발명의 3요소를 목적, 구성, 효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발명의 3요소는 발명의 목적, 발명의 구성, 그 다음에 발명의 효과. 이것을 이제 발명의 3대 요소라고 하는데, 보통 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이 3요소, 발명의 3요소에 맞추어서 기재를 하게 됩니다. 먼저 이제 목적을 기재를 하게 되겠죠. 목적에서는 내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 즉 기술적 과제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보통 종래 기술이 갖고 있었던 문제점을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 문제점을 나는 이런 발명을 통해서 해소를 했다 하는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종래의 그 펜촉은 이렇게 두껍게 되어 있어서 잉크를 묻혀도 잉크가 뚝뚝 떨어지거나, 또 그 다음에 많은 잉크를 소모하게 되거나, 또 그 다음에 가는 글씨를 쓸 수 없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 본 발명은 이와 같은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이제 그 발명의 목적을 기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명의 구성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그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발명은 이러이러한 구성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이제 표면을 첨단형으로 한다. 그래서 가는 글씨를 쓸 수 있도록 한다. 그 다음에 그 첨단형으로부터 안쪽으로 모세관을 형성을 해서 그 모세관을 통해서 잉크가 안정적으로 흘러나가도록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펜촉의 표면을 만곡 형태로 함으로써 잉크가 표면 장력에 의해서 머금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발명의 구성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발명의 효과를 기재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구성을 통해서 펜촉을 만들어 본 결과 종래의 그 펜촉에 종래 이런 그 뭉툭한 펜촉이 갖고 있었던 것보다 뭐 필기거리가 같은 잉크를 소모했을 때 필기거리가 뭐 10배로 늘어났다거나, 그 다음에 종래 몇 센치 몇 미리 두께 이하의 그 글씨를 쓸 수 없었던 것을 이제 몇 미리까지 쓸 수 있게 됐다든가, 이제 이런 그 작용 효과를 기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보면 이제 이 사람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어떤 구성을 가지고 이 특허를 발명을 했고, 그로 인해서 어떤 효과를 가져오게 됐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특허 청구 범위는 그로 인해서 이 사람의 특허는 어디까지 권리를 줄 것이냐 하는 것이 이 특허 청구 범위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특허 청구 범위는 A 플러스 B 플러스 C라는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즉 첨단, 모세관, 만곡, 이 A, B, C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A, B, C의 구성 요소를 가진 것은 이 사람의 특허 청구 범위에 속하고 그 권리 범위에 속한다. 따라서 A, B, C 구성 요소를 가진 그런 물건이 있다면 그것은 이 사람의 특허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허 청구 범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특허 청구 범위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권리가 넓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좁아질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어떤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죠. 제가 이 설명을 드린 후에 그러면 A라는 구성 요소만 실시한 경우에는 특허 침해가 되느냐? 네, 특허 침해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내 특허는 A 플러스 B 플러스 C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은 그거는 그 특허를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사실은 어떻게 특허를 출원했어야 되는가 하면은 이 사람은 사실 3개의 발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첨단의 발명도 한 거고요. 모세관도 발명을 한 거고 만곡도 발명을 한 것이죠. 그러면 첨단도 하나의 발명으로 출원하고 모세관도 발명으로 출원하고 그 다음에 만곡도 발명으로 출원하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B도 추론하고 B 플러스 C, 그 다음에 A 플러스 C, 그 다음에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7개의 특허 청구 범위를 기재를 해야 비로소 모든 자기의 발명을 완벽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특허 청구 범위를 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잘못해서 그 제가 처음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A 플러스 B 플러스 C로 특허 청구 범위를 작성을 하게 되면은 A에 대해서는 특허 침해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A는 자기의 권리 범위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B도 빠져나가게 되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왜 A 플러스 B 플러스 C라는 것을 예를 들었냐면은 A도 공지기술이고 B도 공지기술이고 C도 공지기술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첨단도 공지기술이고, 그러니까 첨단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꼭 펜에는 존재하고 있지 않지만 어떤 못이라든가 또는 칼이라든가 이런 데 그 첨단형으로 된 그런 물건들이 많이 있죠. 그런 공지기술이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모세관도 뭐 이제 다른 그 뭐 주석이라든가 또 이런 데 이제 많이 존재하고 있죠. 이런 공지 기술들을 내가 결합해서 이 펜촉이라는 것을 만들었을 때, 그럴 때는 내가 이 첨단에 대해서만 발명이라고 주장이 어렵겠죠.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 A 플러스 B 플러스 C로 구성된 특허 청구 범위를 작성할 수 있는 것이지, 첨단 자체를 제가 최초로 발명했다 그러면 첨단도 제가 발명으로 추론했어야 되죠. 또 그리고 비록 칼이라는 곳에 첨단형이 있다 하더라도 이 첨단을 내가 펜에 처음으로 적용을 했다 그러면 그것도 발명은 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을 내가 충분하게 내 발명의 보호 범위에 집어넣기 위해서는 특허 청구 범위를 아주 잘 작성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허 청구 범위의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제 실제 그 권리 범위 해석에서 어떻게 작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강의에서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세부적으로 그런 이제 특허 청구 범위를 통해서 어떻게 균등론이 나오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